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S&P 500 종목 구성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우존스 30개 종목,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73개 종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주 주식들도 100여 개 들어가 있는데 모두 그걸 합해 가지고 모두 500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73개만 들어와가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 30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 얘기를 앞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별로 이제 기술주냐 아니면 금융이냐 헬스케어냐 이런 업종별로 구성을 보면 기술주가 한 35.47%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재가 한 14.79%, 그 다음에 금융이 그 13.44%, 헬스케어가 13.14%, 산업용 어떤 그 기업이겠죠. 그런 8.7%, 그 다음에 이것을 모두 합하면 한 전체의 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한 17% 정도가 되고 있고요. 산업용에는 그 뭐 전력회사라든지 그죠? 안정적인 기업들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애플이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버크셔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JP 모간, 존슨 앤 존슨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기업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이름이 버커스는 버커스 해서웨이인데 그 워렌 버핏이 경영자로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여러분 생소할 거예요. JP 모간도 금융회사니까 아실 거고, 존슨 앤 존슨은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생소할 것 같기는 한데, 엔비디아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걸 보면 CPU가 있고 중앙 처리 장치인데 센트럴 프로세싱 어? 유닛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CPU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픽 장치가 있어요. 그래픽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그 비트코인 개발할 때 속도를 이제 높이는 거 있잖아요. 연산 처리 속도 높이는 거, 그런 거 그래픽이나 속도 높이는 거, 그런 쪽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쪽이 이제 비트코인 개발이나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이제 처리 속도도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이 사용되는데,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하니까 엔비디아에서 생산한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데이터 사용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엔비디아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목표도 그 앞으로는 데이터 처리 장치 이런 쪽으로 이제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기업이 설립된 지 한 28년 될 거예요. 그런데 인텔을 이제 넘어섰어요. 아마 삼성전자도 넘어설 거로 보는데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엔비디아는 그런 성격의 회사다. 그래서 그 다른 업종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거니까, 또 필요한 거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우리가 그 투자할 수 있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대표 상품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7개, 8개 되는데, 그 현물 중심으로 운용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한 4개 정도 찾아봤어요.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운용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중개를 해요. 그 미국의 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일종의 중개하는 역할이죠. 미국의 사정을 미국에 있는 운용회사들이 잘 아니까 우리나라 자산 운용회사들은 일종의 중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 수수료가 좀 높아요. 미국에서는 그 VOO라는 자산 그 ETF 중에서도 S&P 5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그것을 사실상 직접 운용하죠. 운용하는 회사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요. 0.03%인데 우리나라는 0.21%니까 거의 7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를 이제 따먹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킨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한국 투자신탁에서도 운영하고 삼성자산운용에서도 합니다. 수수료가 이제 한 0.25% 정도 되는 좀 비싸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어떤 회사가 자산 운용 수수료가 높으면 여기서도 조금 높고, 미국에서 이제 VOO 같은 데서는 조금 수수료가 낮으니까 그쪽 상품을 그 중개하는 그런 국내 자산 운용사는 수수료가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제각각이에요. 미국에서 직접 운용하는 그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상품은 주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40만 원, 50만 원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분할을 시켜가지고 그 투자자들한테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투자자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만 3,000원 그 주당 가격이,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좀 높아지겠죠. 결국은 이제 오랜 기간이 쌓일수록 가격이 높아지니까, 왜냐하면 이게 오픈형 그 펀드거든,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오픈형 펀드라 하거든요. 그래 ETF 상품이 대부분 이제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S&P 500처럼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개방형이죠. 폐쇄형이 아니고. 개방형은 그래서 가격이 오래된 그 펀드일수록 가격이 높아요. 그렇다고 내 재산 가치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나는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쪽이 오히려 좋겠지요. 어차피 수익률은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편입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우리나라도 그 탄소 중립 그 펀드를 보니까 그 편입 종목이 거의 뭐 비슷하고 한 두 개 정도 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률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해외 ETF 상품의 경우에는 세금이 좀 그 국내와 달리 그 조금 붙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세금이 없거든요. 국내 ETF 상품은 직접 개별 종목 투자하는 데는 세금이 붙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그 ETF 상품은 그 세금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해외 그 ETF 상품은 세금이 붙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견해는 나올 수 있어요.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손해 보는 것보다는 이익 보는 데서 세금 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국내에서는 대부분 펀드들이 이익이 안 나고 있더라고요. 탄소 그 중립 관련 그 ETF도 보니까 이익을 못 내고 있고, 그러니까 손해 나는 것보다는 이익 나는 게 낫겠지요. 세금 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때 이제 그 수익률이잖아요. 결국 목표로 하는 거는. 그렇다 보면 이제 타임이에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3,000원 하는 가격도 어느 날 만 원 갈 수 있거든요. S&P 500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그런 시기가 타이밍이라고 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느 쪽이든지 그 투자 타이밍이에요. 또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오픈형이니까. 그러면 이제 빠져나올 때도 이제 타이밍이죠. 언제 내가 빠져나올 것이냐. 또 아니면 장기 투자할 수도 있는 상품이에요. 왜냐면 오픈형 자체가 장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S&P 500처럼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면 조정을 큰 폭으로 받는 시점에 들어간다 하면 뭐 아주 매력적인 투자 대상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뭐 ETF 상품 중에서도 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냐. 근데 다만 지금 이 시점은 가격이 조금 높은 상태니까 조정을 받는 시점에 그 투자하는 것이 낫고, 또 하나는 조정을 받는 시점에 들어간다 하면 그 재투자하는 게 있어요. 그 미국의 그 상품을 직접 보면 TR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토탈이라는 거죠. 네? 다시 리턴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배당하는 금액도 재투자하는 거죠. 배당까지도. 근데 이 배당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3개월마다 배당을 하니까. 근데 시간을 계속 누적을 시키면 3개월마다 복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재투자하는 ETF 상품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을 때만 들어간다 하면 굉장히 복리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할 때 재투자하는 그런 상품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또한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하니까 환율 개념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환 해지를 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실력이 별로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따로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연초에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하니까 그 위험 관리를 하락 쪽에 배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환율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대응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해지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냥 오픈을 시켰으면, 그러니까 환위험 관리를 안 했다면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환위험 관리는 국내에 있는 그 자산 운용사들이 환율 전문가도 듣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타이밍을 잘 잡으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높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 우리 주가가 높을 때, 우리 환율이 높을 때 그 다른 통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해 있다 하면 차라리 엔화에 그 매수하는 환경 관리 기법이 나을 수 있겠죠. 그 투자 금액에 그 비례해 가지고 환경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저희들이 또 소개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할 사항이다. 세금 문제하고 환경 관리, 이거는 저쪽 세금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환경 관리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미래에셋, 한국투자신탁운용, KB, 삼성 모두 뭐 환경 관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실력이 별로예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 관리를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질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S&P 5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그 4개 하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4개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점진적으로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